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가치를 현실적인 정치판에서 어떻게 지켜나야 될지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나 뭐 그런 거는 내용이 별로 담기지 않습니다. 끝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이 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이제 여러 개 거론하고 있는데요. 제가 거론하는 결정들의 결론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동의하는 바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관심 있는 건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왔는지, 이런 구성을 어떻게 해왔는지가 관심사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과 통일과의 관계는 뭐 당연히 밀접한 관계죠. 방금 여러 선생님들의 이제 축사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이거는 뭐 헌법을 바라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고 헌법 제4조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통일조항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제 사법부의 이제 판례들을 보더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에 대한 해석은 주로 남북관계가 문제가 됐던 사건들에서 나왔습니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사건에서도 그랬었고, 또 통진단 해상 관련 결정에서도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통일을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서 우리가 이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간단히 말해서 통일을 하되 이제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희생해서까지 하면은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가르침이 나오는 거고요. 그걸 바꿔서 말하면 이제 위헌적인 통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지상주의, 통일지상 절대주의 지금 말씀하셨듯이 는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헌법 학계에서도 그렇고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되게 된 유래, 그리고 또 평화에 대한 언급이 헌법에 또 들어가게 된 유래를 봤을 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처음 평화에 대한 언급이 헌법에 이제 들어간 거가 1972년 유신헌법에 들어갑니다. 또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도 유신헌법에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권위주의 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다 라면서 이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이 그거에 대한 반론과 어떤 답변은 그거는 좀 단견이고 말하자면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견해라.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헌법은 오히려 1960년 즉 제2공화국 헌법부터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이 의미하는 내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 이제 거의 통설이고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증거라고 그럴까. 그거로서는 이제 그 당시에
이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말이 들어가게 된 배경이 뭐 독일 그 기본법을 이제 모델로 삼았다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독일 기본법에 보면은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모델로 삼았던 그 당시에 이제 그 개헌을 추진했던 분들도 다 표현은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했지만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그 내용이라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 발표문에는 이제 뭐 그 당시 그 국회에 있었었던 개헌안 그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그 정헌주 개헌안 그 기초위원회 위원장의 발언도 제가 인용을 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유신헌법 이전부터도 이미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채택하고 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내용은 그 어떤 권위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제2공화국 그 헌법이 채택된 그 과정을 다 아시겠지만 오히려 그 집권자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그 말이 들어간 거는 그 아시겠지만 위헌정당 그 해산에 관한 조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제1공화국 때에 이제 행정부의 명령으로 그 정당을 그냥 해산할 수 있었던 그런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반성이라고 할까요? 더 이상 이제 그 집권자 마음대로 정당을 갖다 해산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입한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자유적인 그 정치 권력자의 그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오히려 그 권위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이제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처음에 도의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뭐 유신 체제로 들어가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실제로 뭐 그 체제 옹호를 위해서 이용된 거 아니냐, 반공 이데올로기로 변질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특히 우리 헌법이 모델로 삼았다는 그 독일 기본법의 경우도 이제 냉전 시기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그 비관용적이고 비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해석됐다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소위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그런 그 기치 아래에 소위 어떤 특정 그 가치만을 용납하겠다는 특정 가치를 절대화하는 어떤 그 가치 절대주의로 전락을 했다라는 이제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라는 비판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냐면은 뭐 권위주의 시대 때에 정치적으로 뭐 불편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일단 국제적으로 냉전이 이제 종식이 됐고 또 국내적으로는 이제 그 민주화를 이루게 된 마당에 그 이후에 우리나라 그 헌법 담론 그리고 정치 사회에서의 그 어떤 담론을 봤을 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절대로 어떤 그런 그 권위주의 그 체제의 어떤 잔재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이미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원래 그 도입됐던 취지, 그러니까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서 그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개념을 도입했던 그 배경이었던 반독재 또는 반권위주의의 그 지향점이 오히려 이미 회복되었다. 그거를 이제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소위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이미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법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이제 소위 그 민주화 관련자에 관한 보상법 이런 데서도 그 민주화 운동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데 거기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거가 권위주의랑 절대로 결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이거를 이제 또 보여주는 그 헌법재판소의 이제 그 판결들을 보면은, 근래에 이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탄핵 사건들을 보면은 거기에서도 이제 탄핵이라는 제도를 설명하면서 이거는 집권자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그 권위주의랑 어떻게 결부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타당하지 않는 얘기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이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들을 보면은 이제 그 흥미로운 점들이 이제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수호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헌법질서의 핵심 가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제가 보기엔 약간 좀 재밌기도 하지만 약간 위험스러운 그 이론 구성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떤 판결을 보면은 이게 어떤 거의 초월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가치 질서로 설정하기 시작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예가 이제 소위 그 유신시대 그 긴급 조치의 위헌성을 논하는 그 사건이었었는데요. 그 사건에 대한 그 결정에서 헌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은 제헌헌법으로부터 현행헌법까지 일관하여 유지되고 있는 헌법의 핵심 가치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 헌법의 명문화되기 이전인 제헌 시기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그 문구 자체는 유신헌법에 들어갔었고요.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건 1960년 헌법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결정에 의하면은 그 명문화 되기 이전인 제헌 시기부터 이미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재미있기도 하고 역설적인 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유민주적 그러면서 그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언합니다. 자유민주적 질서에 위배되는 부정들도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문구를 처음으로 명문화했던 유신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라는 그런 이론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될지 약간 헌법학자로서 조금 보기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가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배경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또 결정을 보면은 제헌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제헌하기 이전부터도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의 기본 핵심 가치였다라는 이제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소위 제주 4.3 사건 특별법에 관한 헌재 결정이었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일관되게 우리 헌법을 관리하는 지배원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판례들을 보고 있다면은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헌법에 명시되기 이전부터 또 심지어 헌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도 우리 헌법의 지배 원리였다라는 주장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 헌법재판소가 그야말로 뒷받침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렇게 그 어떤 그야말로 그 시간을 초월하는 시공을 초월하는 어떤 절대적 가치로서 거의 자연법적인 어떤 원리로서 자유민주적 그 기본 질서라는 것을 설정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 저는 그에 대해서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다시 일종의 가치 절대주의로 간다는 비판을 또 자초할 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또 다른 그 결정들을 보면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오히려 거꾸로 가치 상대주의를 원용해 가면서 이제 정당화하려는 흐름도 조금은 보입니다. 이 통진단 해산 결정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초월적 원리가 만물의 이치를 지배하는 절대적 세계관을 거부하고 다양한 복수적인 진리관을 인정하는 상대적 세계관, 가치 상대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소위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것은 오히려 당이 제시하는 정치적 노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가치 절대주의이므로 우리의 그 가치 상대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에는 위배된다 이런 논리를 펼쳤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문제인 게 가치 절대주의를 피하기 위해서 가치 상대주의로 빠지는 것도 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치 상대주의라는 것은 절대적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주의 주장이 어떤 우열을 가릴 수도 없다. 이런 얘기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정당화하는 것은 오히려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헌법재판소가 헷갈리는 거가 가치 상대주의와 가치 다원주의입니다. 가치 다원주의는 절대적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가치에 대한 우열에 대한 판단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가 가치 다원주의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은 결국 인류가 경험했던 어떤 그런 역사적인 경험들에서 오는 것이지 어떤 철학적인 가치 상대주의, 절대주의 이런 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옹호하기 위해서 무슨 초월적인 자연법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설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가치 상대주의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는 식의 어떤 상대주의를 빠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경계하는 것은 개인의 조동성과 가치 다원주의를 위협하는 반지성적 집단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치 다원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인류가 역사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다원주의가 무시되면 획일적인 견해와 집단주의적 가치만이 용인되고 이런 집단주의적 사고가 판을 치게 되면은 지성은 마비되고 종국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는 특정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가치 다원주의를 소중한 근거로 삼아야지 가치 상대주의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소위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와 조화될 수 없는 반지성적 집단주의의 일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포퓰리즘이라는 거가 개인의 어떤 비판적인 이상을 마비시키고
그 집단주의적인 사고로 몰아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 좀 모호해졌다. 좀 그런 얘기도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 이름들이 분명했습니다. 주체사상, 볼셰비즘, 파시즘, 뭐 서양의 경우는 뭐 이슬람 근본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반지성적 집단주의의 대표적인 예였는데요. 요새 와서는 이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형체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더라도 이게 결과적으로는 반지성적 집단주의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름으로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경계에 마땅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결론을 마쳤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위상으로 이것을 정리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계신다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주저넘게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적어도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앞에 부분 제4조가 얘기하는 첫 번째 조건 자유민주적 질서에 기반해야 한다는 거, 이게 뒤에 평화적이라는 것보다 우선한다는 거, 사실 이것만 확실히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통일 문제가 이렇게 심하게 좌파들에 의해서 왜곡되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우리는 좀 가슴 시리게 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이 한병춘 교수님 자제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런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외국어대 통역대학원 1기생으로 공부를 할 때 한병춘 교수님이 국제법 강의하실 때 이제 배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한 교수님께서 영국식 영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예. I can't understand 뭐 이런 식의 해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하버드에서 공부하신 분이 왜 영국적 발음을 하시는가 궁금하다. 그래서 학생 대표인 저한테 꼭 좀 알아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가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미국에서 국익을 대변할 때 정확한 영국식 영어로 할 때 가장 말빨이 먹히고 조명가는 제가 그 얘기를 학생들한테 전했어요. 그때 학생들이 전부 감탄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토론자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구상진 박사님. 구상진 박사님은 서울법대 사법고시 14회 또 검사 생활 하셨고,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 하셨고요. 그동안 보수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엄청 싸워오신 분입니다. 우리 헌변의 문 회장님 전임자이시기도 하고요. 또 저도 공동대표로 있는 자유수호 포럼의 상임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사회에 보신 구성한 그 변호사님이 우리 구상진 변호사님의 아드님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드님이 아버지를 닮지 않아서 잘생겼다 이랬더니만 서원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10분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문에 있는 뭐 어떻게 들으시면 이 말꼬리를 잡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발표문이 공표될 수도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검사할 때 한병춘 대사님으로부터 검사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오늘 그 자제분으로부터 이런 훌륭한 발제를 듣게 돼서 감기가 새롭고, 3대에 걸친 그 조부님께서는 그 부통령이셨죠. 애국의 경의를 표하면서 주제 발표하신 그 취지를
그 비판하는 토론은 아닙니다만은 말을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학교 중진 한재학 교수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 넓고 깊게 정리하시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우리 헌법의 지도이고 핵심 가치이다. 공산주의 집단은 우리 헌법에 배치된다. 인민민주주의나 수령론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조화될 수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통일은 허용될 수 없다.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통일에 관한 적확한 결론을 발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적극 찬동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질문을 기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희생하는 통일은 헌법과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되었고 기본을 떠나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인류의 지혜라 할 것이므로 연방제, 햇볕정책, 제3의 길 등 체제 유한론적인 통일로는 서로 국제공산 세력이나 국내 좌파들의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단호히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학에서는 헌법의 수호자라는 유명한 논쟁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이를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이 헌법 위반 상황임을 확정하고 이를 저지 척결하는 등 방어 조치를 해야만 수호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그 누군가는 판단 능력 외에도 침해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물리적 강제력, 그리고 다수 국민의 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한스 켈제는 헌법 수호자로 대통령과 의회, 특히 헌법재판소를 들었지만, 칼 슈미트는 통상 의회 다수파에 의해 자행되는 헌법 침해에서 헌법 수호자는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후 독일 기본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기본법 개정의 금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는 자의 기본권 상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정당에 대한 위헌 선언과 단체 금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방어를 위한 기본권 제한과 군사력 사용 등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헌법질서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명시했습니다. 독일의 헌법은 위헌 선언된 정당에 관하여 11조에 준하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엄격한 단체법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헌법 수호자로 대통령의 비상대권,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 의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극한적 이념 대결이 엄존하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실효적으로 수호하려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법리 해석 등 각기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주된 헌법 수호자라고 국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과 지지를 근본적이며 최종적인 헌법수 원동력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표문은 주제 발표자의 어떤 주관보다는 국회의 입법과 현재의 결정을 많이 인용하시다 보니까 오해가 될 소지가 있는, 예를 들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정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적대적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적 기본질서는 권위주의 체제를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권위주의적 지도자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책으로 채택되었다. 대통령의 정적으로 떠오르는 조공함을 제거하기 위해 공보실이 결정만으로 진보당의 등록을 취소했던 경험이 비추어 비록 군소정당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정식 결정이 이전에는 해산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2020년 이휘성 한국 이름으로 러시아 사람 같은데
박사가 구소련 외교용 문서 중에서 발견한 자료에 의하면 김일성이 1968년 소련 내각 부의장에게 조봉암이 이 진보당 설립에 대해 북한과 협의하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되어 있고, 조봉암이 보낸 편지 자료도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헌법조항 도입 후에도 91년 헌법재판소법으로 정당 해산 절차가 입법될 때까지 정당 해산 절차 규정이 없어서 이 헌법조항은 거꾸로 위헌 정당도 해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또 현재까지도 해산된 위헌 정당에 대해서 독일 헌법과 같은 필요 조치를 정하지 않고 있어서 위헌 정당 간부가 버젓이 정치 활동을 하는데도 실효적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진보당을 공보실의 결정만으로 해산한 것이 과연 권위주의적 지도자의 권력 남용이라고 단정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발표문에는 좌파들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대하는 논거로서 냉전과 반공을 명목 삼아 권위주의 정권을 정당화했던 과거를 단죄하고 청산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소환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하고, 5.18 사건 재판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및 관련 법률들을 열거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권위주의적 정당화를 위해 오용한 것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6.25 이전 소위 민주화 투쟁기에는 좌파 순수 민주 세력은 연대해서 구분되지 아니했지만 6.29 이후에는 좌파들은 독자적 성향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29 선언 2년 후의 산업인기관지 혁명을 불꽃 제5호에는 우리의 최대 감명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얼마나 자유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민족민주주의의 위해 피를 뒤집어 쓰려고 노력해왔던가. 우리들은 대중 법정에서 스스로 빨갱이는 아니라고, 공산주의는 아니라고 변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약삭빠르게 노력해왔던가. 우리들 전인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입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이다. 그런데 우리가 빨갱이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럼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잘못된 의식을 깨기 위해서는 공공연하게 대대적으로 자신의 이 사상의 본질 공산주의에 대해서 선동해야 한다. 그것이 진림을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간부 조국원 비서실장과 법무실 장관도 여기 국회의원도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슷한 성향의 인사들이 국회의원, 대통령실, 행정부 요직은 말할 것도 없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다소 진출을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 사업 기념 사업회가 2005년 간행한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정교와 성격 에서는 한국민주주의는 1987년을 기해서 새로운 집행에 기반했다. 이후의 논의는 더 이상 독재 권력에 대항한다는 의미로 다가오지 않게 된 것이다. 반공주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념적 집행을 확장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적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인터넷의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글에는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계급들에 대한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적 지위를 민주적 방식으로 관철하는 정치 형태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착은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억압적 권위주의 요소의 강화를 아우러 수반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합법적 절차를 통하여 체제를 파시즘 체제를 전환시켜 준비가 되어 있는 체제다 라고 공공연히 자유민주주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주제 발표했었던 법률들과 판례,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좌파 세력들이 주도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결과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거부하고 파괴하려는 세력의 주장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의하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 권위주의적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이의가 없지만, 예컨대 박근혜 정부가 위헌적 권위주의 정부라고 기술된 부분에는 이견이 많다고 생각되고, 5.18 등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이었던 것으로 규정한 입법에도 반대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데, 이들 국민의 이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제정된 법률과 헌재 결정만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학문적으로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좌파들이 반민주 정부로 우기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6.25 공산 침략으로부터 방어했으며 경제보험 등 국가의 이 내식을 갖추어 오늘날의 자유민주 국가로 발전시킨 정부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려운 과정에서 다소의 무리가 있었다고 해서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기여한 바 없이 주로 반정부 활동이나 저항만 해온 세력들의 주장에 따라서 미 정부들을 반민주 정부로 매도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탈북 귀순자 김태상 명의의 인터넷 글에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종북 좌파들 세상이다. 그자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 그 법을 집행하며 청년 학생들을 북한에 충성하도록 교육도 하고 언론을 거머쥐고 국민을 바보로 만들며 또 군대를 장악하고 군을 주적도 모르는 허수아비로 만들었고 국가의 공권력을 쥐를 못 잡는 바보 고양이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고 애국 우파 국민 중에는 이 점에 관해서 현 상황이 독일 헌법이 정한 다른 수단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통일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 통일교육원을 확대 개편을 했지만 좌파 정부에서는 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국민적 신념을 교육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영공통일 교육만 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 또는 영국,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명을 기재된 바와 같이 이 대대적인 국민 정치 교육을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부가 오늘 주관하는데 통일교육원에서 꼭 해야 한다면 과거로부터 완전히 황골 탈퇴한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시간을 이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본의 아니게 악역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통일교육원, 통일연구원 사실 저도 그 근처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통일교육원에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반한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교류 협력을 하다 보면 북한이 원하는 대로 자꾸 뭘 주고 해서 평화롭게 지내다 보면 그게 통일로 이어진다는 소위 정말 참 그래서 헌법 제4조만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도 이런 그 궤변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궤변이 완전히 확산되어 있는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찌 할 수가 없다 하는 참 이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구 변호사님께서 교육 문제를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서희경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서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정치학 박사 하셨고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 교수 하셨고 서울대 현재 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제가 이 토론문을 얼핏 봤습니다만은 아마 발표자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을 하시는 것 같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복잡한 이렇게 긴 문장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못 들으실 수 있어요. 간명하게 도전하시고 싶은 것을 초점을 이렇게 함축하셔서 좀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너무 압박주시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도전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학장 선생님 토론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황지학 선생님의 이 글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헌법 개정과 헌재 판결의 맥락에서 어떻게 해서 이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통찰력있는 글입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발표자는 오늘 이제 발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1972년 유신헌법에 처음 도입된 것이 아니라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서 위헌정당 해산의 기준으로 이미 도입되었다고 그렇게 분석하셨습니다. 또한 자유민주 기본 질서는 시대에 따라 특히 이를 위협하는 세력의 변함에 따라 그 의미가 변형,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되게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좀 우리의 이해가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사회자분이 또 부르시니까 제가 6가지 질문을 했지만 또 상당히 발표해서 답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질문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서 1990년 헌재 결정에서 사유재산과 시장 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 질서를 삽입한 것은 곧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의 기초자들이 생각했던 것으로부터 이익했다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근데 이제 60년 이 헌법 개정안 독해에서 이 헌법 개정안 그 회의록들을 보면 이종남 의원하고요. 오늘 아까도 말씀하신 이 정원주 헌법기초 그 위원장이죠. 이 사람들이 이 답변 주고받는 답변을 보면 1960년 헌법의 기초자들이 그렇게 생각이 단일하지 않았다. 제가 생각해 훨씬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 도입과 관련해서 정원주 위원장의 취지는 오늘 계속 이제 사회자분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제1공화국 경험이죠. 진보당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해산 처분을 막고 이거는 위원장이 한 발언입니다. 정당을 불법화하려고 할 때에는 그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하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원주 위원장은 민주적 기본 질서란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사회 질서와 정치 질서를 말하는 것이고 경제적 질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목을 이제 한 선생님께서 인용을 하셨는데요. 오늘의 헌재 판결과 달리 정원주 위원장이 왜 이렇게 이 두 질서를, 이 정치 질서와 경제 질서를 관련짓지 않으려고 했을까? 제가 이게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제 그 맥락을 기초할 때요, 이 질의 답변하는 맥락을 찾아보니까 그 이종남 의원은 1954년 개헌, 원래 저희가 시장 경제가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경제 원칙으로 수정된 것으로 인해 헌법의 경제 조항이 모순적이라고 인식하고 국영의 규정 그것을 규정하는 조항을 강화하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정원주 위원장이 경제 조항에 관해 크게 모순이 있는 것은 느끼지 않는다. 우리 헌법이 이번 개헌안의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과 권력 구조의 민주화에 있고 그 이상 경제적인 국가 통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을 피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1990년 헌재 결정이 60년 헌법 기초자들의 생각으로부터 단순히 이탈했다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요? 저는 무엇보다도 60년 개헌 과정에서 정원주 위원장의 태도와 입장이 오늘날 개헌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오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국가보안법 관련입니다. 1990년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이 국가보안법이 오늘은 발표에서 강조하셨던 게 가치 절대주의와 가치 상대주의의 딜레마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평화 시대를 기조로 한 헌법상의 내란죄나 외환죄는 고전적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국가의 자기 안전 방어에는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건 이제 선생님께서 인용하신 부분인데요. 사실상 알려진 바와 같이 1948년 10월 19일입니다. 정부 수립 2개월 만에 여순 사건이 발생하자 다수의 재헌 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그 적용에 있어서 명백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위협을 받고 파괴될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은 불가피하게 일단 유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적에 있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이라는 독일의 이 비판과 일맥상통합니다. 당시에 이제 조은영 재헌 의원이죠. 이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약이며 조편 의원은 위법 자폐라고까지도 비판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렇게 민주주의의 자기 부정적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국가보안법을 채택한 것은 당시 다수의 재원 의원들이 평화 시대에 평화스러운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이렇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은 평화 시대와 휴전 시대, 지금은 이제 군사 대치 시대죠.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그 법안의 유효성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질문하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시대를 넘어서 오늘도 이제 시공과 초월한 가치 질서 이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초월적 규범이 아니라 그것이 한국 사회에 도입된 이래 정치적 현실과 조응하면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표현이 선생님 글에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오늘 발표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고요. 역사로부터 교훈에 근거한 원리라는 이 발표자의 언명은 저는 꼭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신헌법 관련 그 내용은 오늘 발표에서 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제가 마지막 거 여섯 번째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문구가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입된 이래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란과 해석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검토 해석의 쟁점일 뿐만 아니라 역사학계나 학계에서는 상당한 전부터 역사 교과서 논쟁이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은 대체로 그 주장의 핵심 근거를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에서 찾았다는 점에서는 모두 다 공통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적 변화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 제4조와 달리 8조 사항에는 이 표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선생님도 인용하셨는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민주적 기본 질서 이 둘을 구별할 실익이 없다. 헌재에서는 이렇게 하고 실제 헌재 여러 결정에서는 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이 요를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문에서 제시하는 문구가 본문 전체 규정과 이렇게 조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응해서 일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헌법 개정과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쟁점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지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60년 개헌 과정에 보여준 정원주 위원장의 태도와 입장이 오늘날도 유효할 수 있는 건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시간 제촉을 해서 죄송합니다. 글쎄요, 저는 제가 답변 드릴 입장은 지금 아니지만 지난 정부에서 헌법 제4조에서 자유자를 떼려고 시도를 했었죠. 근데 그게 떨어지면 통일에서는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지 저는 내다보았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보, 튼튼한 안보가 통일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이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자주 던집니다. 예, 튼튼한 안보는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이죠. 그게 무너지면 우리가 통일되면 주체 통일로 우리가 끌려갈 수는 있어도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는 통일은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자유자가 떨어지게 되면 평화 통일이면 된다는 소위 가치 상대주의의 극단으로 치닫는 이런 상황이 오면요, 안보는 개밥의 도토리가 되어버려요. 안보를 튼튼히 하면 북한하고 관계가 긴장되고 그런 평화가 깨지고 평화 통일이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이 논리인데 이게 우리 현실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신 우리 스 교수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이런 문제에 우리가 맞닥뜨린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김진아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카고대에서 박사하셨고요. 편통 상임위원 통준이 이런 그 통일과 관련된 업적을 많이 쌓으셨고 현재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헌법에서 통일 문제와 연관을 이렇게 많이 짓지 않고 말씀들을 나누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김기나 박사님께서는 좀 통일 문제하고 좀 더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 김진아입니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공모시켜 주신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발표나 수련자분들께서 법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법 현실, 법 집행 면에서의 현실적인 정책 면에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정치적인 것, 그다음에 통일과 관계되고 논란에서 우선 제가 토론문을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 교과서로 썼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되는 거라 나중에 부사님께서 그냥 시간 나실 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토론 안에서는 그 부분을 뭐 다시 강조할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지금 선생님들 말씀을 드리면서 느꼈던 문제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그 담론 체계 형성 그리고 통일 문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대북 관계에 있어서 대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지금 사실은 세 차원 또는 세 부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선이 형성돼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사실 저는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번의 그 전선이 이러합니다. 한국 내부 정치, 두 번째는 남북 관계, 세 번째는 국제 관계입니다. 국제관계가 가장 우리 한국에 유리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 부분 요즘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근데 가장 지금 한국에 불리한 건 내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게 왠지 이런 거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 그냥 관찰한 바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사실은 세대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별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운동장이 구부러졌다. 그리고 그 부분의 어떤 그 원인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 낭비고요. 지금 당장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특별한 예외적인 조치들이 사실은 필요할 지경에 이르렀다. 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저번 정부 때 굉장히 좀 무서움에 떨었던 거 하나는 무슨 좌파가 어제 했던 친목파들이 어디 정권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제가 떨었던 거는 가장 우리 국가 수호의 핵심적인 요소였던 국가 기능들이 사실은 우리가 근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너무나 가치 중립적이 되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국가 관료자들이나 아니면 언론기관 등등 공적 기관들의 어떤 가치 중립성 또는 상대주의들이 상당히 짙어지면서 어떤 결과냐 아른트가 얘기한 번외로지는 그러니까 저번에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탈북 어민들과 그냥 북송하더라고요. 우리 경찰 특공대가. 그 다음에 우리 국가기관들이 우리 공무원이 사실상 사살된 일이 벌어져서 그냥 지금 그때 당시에 정부와 북한 쪽에 굉장히 유리한 방식으로 언론 선동에 가까운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공무원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는구나. 이분들이 뭐 저기 있겠냐. 그런데 그거에 아주 기초적인 건 아이마가 다를 게 없다 사실은. 그냥 위의 명령이고 관료 체계는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 같은 독특한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이냐? 우리 아까 구상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긴급적인 예외 사항들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국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제고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거는 역시 가치상대주의와도 굉장히 일치가 된다. 일치가 되는 그런 굉장히 모순적인 현상들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갖추고 있는 가치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니힐리즘으로 빠지는 네오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한국에 만연돼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한 극심한 천박한 시장주의, 개인주의와 연결이 돼가지고 이건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사실 모순이 우익이니 하시는 분들은 또 상당수 부분들 특히 직업 정치인들의 상 보면은 사명감 이런 건 받지도 않아요. 근데 최소한의 어떤 가치적인 어떤 중립성이라도 가질 수 있으면 국가에 대한 어떤 헌신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거조차 안 되고 무너졌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제1전선에서의 내부 정치가 무너졌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남북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북한이 두 국가 관계 거기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이해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하는 것이 전에
뭐 통일전선을 뭐 지금 뭐 해체했다, 뭐 민족관계가 아니니까 두 국가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쟤는 어떻게 들렸냐면요, 어떻게 그 김정은의 발표가 들려 제 얘기에는 뭐 주관적인 판단이겠지만 오히려 내부 정치, 한국 내부 정치에 대한 장악이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남한의 그 자기들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정치인들과 통일전선을 형성할 필요도 없다. 약할 때나 통일전선을 하는 거지. 이미 남한 정치 자체를 스스로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딴 거 필요 없다. 그리고 통일도 이제는 무슨 지분을 주는 통일전선에 의한 어떤 통일, 우리가 옛날에 무서워했던 거 그거조차 필요 없다. 통일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민족 통일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이 바라는 것은 안슐루스다. 그 아주 극단적인 예는 한일 합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나치 시대에 오스트리아와 그 독일 제국 간의 서드라이바의 그 관계를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데 그냥 군사적 병합 또는 외교적인 어떤 압박에 의한 포기 그리고 그냥 병합하는 겁니다 힘으로. 제 판단으로는 요즘에 뭐 핵무장론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핵무장보다는 미군 출시나 한미 동맹의 어떤 와해 현상이 사실은 한국에 더 큰 위험이다. 차라리 핵무장 같은 거 필요 없다. 없더라도 한미 동맹이 지금같이 유지될 수 있으면 한국 살아남는다. 이게 세 번째 아까 연결되지만 남북 관계에서도 그대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 아까 내부 정치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미군이 철수 또는 최소한 결정적인 강군이 있게 되면 한국 내부 정치가 버텨낼 수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그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핵무장은 뭐합니까? 핵무장 당한 채로 가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 왜 그런 상태를 허용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도 북한이 바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지분을 나눠주는 남한 좌파들한테 지분을 나누는 통일전선이나 한국 내부의 보수주의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어떤 통일전선을 이제 필요 없다. 이제 군사적인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은 너네들이 그냥 딱 가지고 와라. 그리고 너희 남한 좌파들과 우리 북한의 본부단과는 이건 뭐 상하관계가 확실하다. 이거를 오히려 자신감 있게 내비치는 거라는 걸로 들리더라고요. 저는 주관적인 거라는 판단이라면 참 좋겠는데 아닌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제관계 문제인데 뭐 제가 그 뒤에 그 토론문에 쓴 거는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상당히 지금은 많은 부분 굉장히 좀 불리해지고 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제 뜨고 나서 그다음에 저쪽에서는 바이든 정부 간에 사실은 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비슷했고 또 방향성도 비슷했어요. 그 가치 동맹이라든지 아니면 동맹의 재건이라든지 그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부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상당히 일맥상통하고 상당히 예전에 저번 정부에 무너져 버렸던 한미 간의 동맹 신뢰성이나 아니면 대북 우리 핵 억제력, 전쟁 억제력의 회복의 부분에서는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지금 그 워싱턴에 가 계시지만은 한국 외교의 그 어떤 성과들을 강력히 좀 확장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다. 다만 미국 자체가 이제 트럼프 리스트라고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자체가 이미 우리가 알던 미국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현상이 그 사람의 뭐 기이한 행동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민중영합적인 어떤 지금 현재 상대 가치주의와 그 다음에 민주적 가치, 절대적 가치에 대한 어떤 확신의 상실. 이건 뭐 레온스트라스가 오래전에 이미 얘기했던 건데 그대로 저는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이것과 더불어 미국 자체가 이미 국제주의적 세계 질서의 유지로 인해서 거의 망할 중인 사실은 그 토대합 인프라스트럭처 자체는 굉장히 흔들려 버렸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되는 한은 제2, 제3, 제4의 트럼프는 계속 나온다. 그리고 요번에 어떤 트럼프 위기를 어떻게 운이 좋아서 벗어든다 해도 그게 한국이 영원히 지금과 같은 바이든 정부를 맞이한다. 국제주의가 유지된다. 동맹이 유지된다. 이런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당연히 가치 외교에 대한 어떤 확실성, 이상성은 우리가 감지를 하되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어떤 우리의 행보들을 특히 안보적이고 외교적인 현실주의의 어떤 확립에 대한 지지와 그다음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이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실은 이 국힘당 여러분들한테 핵 문제를 자문을 해드렸는데요. 최근에도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한다, 핵무장하자 하는 여론이 조사를 해보면 80% 가까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정치분들한테 그랬어요. 이 80%의 헛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80% 모두가 애국적인 입장에서 핵무장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핵무장함으로써 자주 독립국가가 되고 미군을 쫓아내고 일본을 혼내주고 남북한이 힘을 합친 김진명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식의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은 핵무장 얘기를 해도 항상 동맹이 깨어지는 핵무장은 덕보다 실이 많다. 동맹을 깨는 핵무장은 안 된다. 핵무장 준비는 하되 동맹의 합의를 구하라. 이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의 주장이었는데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 주장에는 동맹 얘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핵무장하자. 근데 정치인들이 구분을 잘 못하셔요. 우리 최 변호사님 여기 계시지만 국힘당 이런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그냥 정쟁에만 몰두하고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하신다면 국힘당 이름을 국진당으로 바꿔야죠. 네. 국진당으로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 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 교수님한테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질문들이 제기됐으니까 함축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시간 관계상 그 많은 질문들에서 제가 답을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주소 없이 설명한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토론해 주신 김진아 박사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다 동의를 합니다.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그렇게 엄혹한 현실 앞에서 통일을 논할 때 헌법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통일을 하게 되면 통일 헌법을 새로 써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도 좀 솔직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예가 그랬었고 소득 기본법 체제 하에 동독이 그냥 편입이 됐듯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제가 논문에서 썼습니다만은 이게 잠정적인 헌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다 전제로 하고 온전한 영구적인 헌법을 썼기 때문에 이 헌법을 훼손해가면서 통일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헌법을 물론 이제 현행 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와는 별개로 통일을 위해서 남북한이 대등한 어떤 입장에서 같이 만나서 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헌법을 버리고 통일 헌법을 만들겠다라는 거가 말은 좋지만 그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상진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쓴 글에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오해 소지가 있었던 부분은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고쳐 나가도록 하겠고요. 헌재나 법률들을 제가 인용한 거는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결론들에 제가 동의를 해서가 아니라 헌재에서 이 개념을 어떻게 지금 구사하고 있고 또 시민사회 안에서도 어떻게 구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증으로서 제가 거론했을 뿐입니다. 헌법 수호자 논쟁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헌법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한 얘기입니다. 소위 말마르 시대의 켈ler과 이제 슈미트 간의 논쟁이었었는데요.
그 말씀하신 취지는 뭐 10분 공감을 합니다. 아까 대통령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헌법 수호자가 돼야 되는 거가 아닌가 라는 문제 의식은 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나마 걱정이 되는 거는 소위 민주적인 그 대통령 선거 제도라는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신뢰가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올바른 대통령이 선출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을 그 헌법 수호자로 못을 박아놓으면은 오히려 더 황당하고 위험한 상황도 초래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혜경 박사님 그 토론은 사회자님 말씀대로 어떤 그 전국을 찌르는 토론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역시 제가 글을 쓰면서도 헌법사를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정말로 저보다 훨씬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헌정사를 전공하기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터잡아서 많은 저희 허점을 지적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실망시키지 않으셨군요. 아무튼 경제 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제 1960년 제2헌법하고 헌법을 만들 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거는 왜 그렇게 강조를 했느냐? 저는 그건 다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적어도 정원주 의원의 주된 문제 의식은 이승만 정권의 소위 말하는 독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제 문제가 그 사람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헌법 체제 전반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 조항이 모순이 있냐 없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했었지만은 이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공산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질서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세 번째 질문이랑도 이제 좀 연결이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소위 역사 교과서 논쟁에서도 이제 치열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근데 이거를 아직 생각이 다 정리된 건 아닌데요. 저는 그냥 이런 시각에서 접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모적인 논쟁이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도 다시 경제 질서 포인트로 돌아가는데 그 당시에 소위 우파를 대변했던 거가 뉴라이트였습니다. 이 뉴라이트는 이게 소위 시장 경제, 자본 정부, 어떤 이 굉장히 고전적인 자유주의, 이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이 논쟁이 경제 질서에 그냥 쏠려버렸고 교수님 우리 다음 프레스션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반지성적인 집단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마당에 있어서 경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초점이 흐려집니다. 그거를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개헌을 하게 되면은 이 작구를 갖다가 통일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저는 어쨌든 내용이 뭐가 됐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있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이게 그 어떤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뭐 외국을 보더라도 민주주의 소위 민주화돼 가지고 자유가 신장된 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소위 민주주의 하게 되면은 자유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민주주의의 그 비자유주의성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계속 온전히 유지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끊어서는 안 되는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끊을 수밖에 없어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청중 질문 답변을 할 시간이 없음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다음 세션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